네, 검찰이 오늘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소환합니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실세 라인으로 향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이 명확히 규명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 수습을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좀 전해진 소식이죠. 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교체 등 개각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조치로 지금 이어진 건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을 보자면 신임 총리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 이제 내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임종용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 전 여가부 차관, 네. 이게 세 사람을 인선을 했는데 일단 뭐 이게 이제 최종 인선은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오늘 전격적으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한 게 네. 지명을 한 게 상당한 눈길을 끄는데 일단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국 중립내각하고 책임 총리 논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건 거국 중립내각은 아니다. 네. 이제 청와대는 뭐라고 하냐면 거국 내각의 성격을 이제 저희 취지를 감안해서 야권 인사를 제명했다 이렇게 하지만 네. 거국 중립내각이라고 하는 게 야당하고 상의하고 네. 야당과 국회와 여당과 정당과 국회가 상의해서 해야 그게 거국 중립내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뽑더라도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거국 중립내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고 그러지만 야권에서는 아마 이제 무늬만 거국 중립내각 아마 그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 총리라고 이제 청와대가 그러고 있는데 저는 책임 총리 정도 수준에는 왜냐하면 책임 총리라면 거의 다 맡기는 건데 안보를 제외하고 이제 안보 경제는 대통령이 맡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 봐서는 그거에까지는 못 미치고 좀 준 책임 총리 정도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는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죠.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김병준 총리 내정을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 예. 조금 뭐 이제 표현이 좀 뭐 정제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김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사이에 논의됐던 이른바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여야가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책임 총리냐, 이제 거국 내각 총리냐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과 여야 3당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총리를 결정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책임 총리라는 말은 대단히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네. 이거 총리가 내정될 때마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과 전혀 협의가 없고 네. 여당과도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3명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정인, 손학규, 김병준 네. 이 3사람을 추천했다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요. 네. 대통령이 기존에 하던 통치 행태 그대로 내정을 한 거예요. 네네. 책임 총리라고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항상 황교안 총리도 책임 총리라고 얘기했고 그 전임 총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시국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상황인식이 아니한 정도를 넘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정도라며 지금 이게 여당도 전 여기에 반발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공식 여당의 입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네. 아무리 김병준 이 내정자가 야당 쪽 인사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예. 이렇게 가게 되면 거국 내각을 이룰 수가 없는 거겠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네. 현재의 헌법 구조에서 네.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워낙 비상시국이고 네. 그야말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은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최소한 외치는 해라. 그리고 형식적인 권한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여야 막론하고 나오는 하나의 합의 같은 거거든요. 예.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셈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총리를 정해버리면은 이게 과연 거국 내각이며 거국 총리인 것인지 그리고 전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헌법 구조화에서 대통령이 전권 준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 대국민 약속도 없었고 정치적 선언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시국 선언책이 되겠느냐, 시국 수습책이 되겠느냐 이런 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금 국무총리가 교체된 게 아닙니다.
교체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제적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한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이제 임명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제 국회의원들의 또 이제 정치권의 어떤 동의를 무사히 얻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만약에 그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그 좀 남아있던 국정 추진 동력이 더욱더 신속하게 급격하게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더욱더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지금 뭐 반응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 안에서도 지금 뭐 중도 성향으로 국정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뭐 친박계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국회 상의 없는 일방통행이다 이런 비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수 국민농단 개각은 수용할 수 없다. 지명처리를 촉구해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이임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또 비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군요. 네, 지금 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일방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아까 꼼수라 그러고 예. 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그 인사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과거에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임명해도 여당이 국회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록 야권 출신 성향이고 야권 성향이었지만 그 사람이 인간관계로 해가지고 뭐 찬성표를 돕는 것보다는 대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사실 찬반을 많이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려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과연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느냐 네. 하는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고 네. 박 대통령은 아마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텐데 어떻든 아까 방금 말한 처럼 나의 그 국정 운영 방식의 큰 틀을 바꾸지 않고 네. 나의 길을 가겠다.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비록 이제 그 국정 공백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는 있겠지만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김병준 내정자를 철회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내정하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의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임명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프레임이 구성이 되냐면은 예.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두고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야당이 이런 과거에 야당 쪽 인사였던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냈던 이런 인사까지도 임명 동의를 안 해준다. 예. 야당은 그야말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프레임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 반대하고 이거 예. 이 김병준 내정자는 야당 당신네들 정권에 있던 사람 아니냐. 예. 우리가 여권 인사를 추천한 것도 아니다. 예. 근데 이것마저 반대하느냐? 그럼 네. 국정 공백을 원하는 거냐? 이른바 프레임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 틀인데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대단히 곤혹스러워진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들도 계산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의 추론입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주도로 이제 3당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차고 나갔던 상황도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맥락이 좀 다른데 그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네. 거국 중립내각을 당신들이 제안해놓고 왜 예. 우리가 하겠다고 새누리당이 다시 건의를 하니까 왜 네. 이제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제 자리에 일어섰잖아요. 네. 퇴장을 했는데 오늘 인사도 보면 약간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결기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제 오기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게 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인사 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은 김병준 그 소위 교수의 경력을 보자면 예. 노무현 저도 그 당시 출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요직을 지냈어요. 그다음 청와대 정책실장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그랬었죠. 지내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노 인사이지만 근데 참고로 친문 인사는 아닙니다. 친문 인사는 아니고 이 그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글을 보면 초당파적으로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고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정치 개혁 이런 걸 강조해왔지 어느 당파의 기운 이야기는 안 해왔거든요. 최근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뭐 그쪽으로 네, 영입하려고 그래서 했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에서는 친노라는 점에서 더민주에서 반대하기에는 인간적으로 그런 걸 아마 감안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지금까지도 어저께 순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의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는데 그렇게 해도 반대할 거냐 아마 그런 걸 고려한 거. 또 하나는 오늘 또 다른 두 사람의 인사를 보면 예. 경제부총리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보면은
또 지역적으로 김병준 씨는 경북 고령이 고향입니다만은 임종영 씨는 이제 또 이제 출신은 호남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안전처 장관의 박승주 전 여자가부 차관도 호남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반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를 그 할정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김병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돼도 어쨌든 상처뿐인 총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수락을 했을까요? 김병준 총리야 뭐 책임 총리를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 선이야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또한 뭐 자신한테 총리 제안이 들어오니까 굳이 거부할 필요 없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가 아니면 받을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총리직을 수락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김병준 총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손학규, 김병준 세 사람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추천을 했던 것이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김병준 이 총리 내정자는 어제 손학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책임 총리가 돼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하면 해볼 만하다. 그래서 예. 자신이 뭔가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나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만약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태 수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야당이 모르겠어요. 야당이 뭐 아까 제가 말씀 프레임도 그렇고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이 뭐 인간적인 인연이라든지 국민의당이 최근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반대 못할지 모르겠으나 예, 예. 과연 김병준 총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기존의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예, 단지 예. 약간의 자율성은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오늘도 또 수없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예, 상황 예. 속이고 또 안종범 수석의 전 수석 입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모금했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예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계속 이것을 흔들림 없이 끌고 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총리가 되니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예, 야당이 예.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예. 이 현재 이 정국이나 전반적인 이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게 사태 수습의 이 단초가 아니라 예, 예.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이제 만약에 총리에게 권한을 주고 재청권도 뭐 맡기고 한다면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권한도 맡기고 한다면 굳이 지금 경제부총리라든지 안전처 장관이라든지 임명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계속 임명을 했다라는 건 갖고 가겠다는 뜻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 해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국 내각, 뭐 중립 내각, 책임 총리 이런 게 법률 용어는 아니거든요. 예.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 자체가 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예. 따라서 어느 쪽에서는 이게 책임 총리다라고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이게 무슨 책임 총리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책임 총리의 개념을 현행 헌법에 있는 그런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이제 전제한다면 네. 지금 여러 가지 권한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무위원의 그런 그 임명 제청이거든요. 그 예전에도 이제 그 고건 국무총리가 실제로 이걸 행사하다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결국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물론 사전에 어떤 논의라든지 그런 동의 절차를 거쳐서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책임 총리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떠한 임무를 공개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절차는 약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이 좀 의문이 좀 약간 들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지금 어떤 사람을 교체하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당이 했던 또한 청와대가 했던 그런 인선이라든지 정부 운영의 그런 방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라. 좀 달라진 점을 보여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은 사람은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그런 모습에선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번 그 정부의 어떤 방침에 또한 발표에 대해서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결국에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상의 없이 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서둘렀던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의 사실 취지를 진짜 살리려면 네. 야당과 상의하는 그러니까 여야 정당 그리고 국회와 상의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과정이 이제 빠졌다는 빠졌다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우리가 거국내각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소위 그러한 저 핑계와 명분을 대지만 네네. 그런 설득이 약하고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에 동의를 얻는 데서는 야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이 여기서 반대하면 사실 통과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을 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국정 운영을 앞으로 이 소위 이런 참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낮은 자세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안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시죠. 이 거국내각이라는 말이 지금 야당은 거국 중립내각이라고 하고 있고 여당은 거국내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중립이란 말을 빼든단 말이죠. 예. 또 하나 이 총리도 책임 총리란 말, 뭐 거국내각 총리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이 지금 거국 중립내각을 둘러싼 해석이 다 달라요. 예.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 그리고 야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 이게 의미가 다르고 네. 야당도 또 야당 내부의 정파별로 또 다릅니다. 예. 게다가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집단들은 정당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 해법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이건 예.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당위적으로 당연히 비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비판과는 별도로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거국 중립내각이 정말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네. 그리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정말 외치나 어떤 형식적인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 대통령제의 헌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거국 내각이라는 게 거국 중립내각이 됐든 거국 내각이 됐건 1년 4개월을 간다. 글쎄요, 그게 뭐 야당이 요구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예. 과연 가능할까? 예, 1년 예. 4개월이면 거의 임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을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으로 남고 그리고 총리가 다 장악한다.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전국의 해법이 정말로 어떻게 이 왕도가 없는 대로 와버렸는데 여기다 예. 지금 떡하니 여야의 협의 없이 김병준 씨를 총리로 내정해버리니까 네. 이 상황이 또 꼬일 수밖에 없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전국을 풀어나가려 하는지 물론 거대하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예, 그건 뭐 예. 추정이긴 합니다만 잘못 각본이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헌법에 보면은 이제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 총리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책임 총리의 어떤 범위라든지 권한 범위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헌법의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예. 헌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떤 여론에 부합할 수 있고 어떤 문제 해결에 좀 더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모든 그거에 대해서 예.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청와대는 책임 총리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네. 이렇게 밝히면서 근데 이제 책임 총리는 원래 헌법상에서 뭐를 해야 책임 총리냐? 헌법상에서 총리의 권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요 인사 제청권이 있고 그거를 제대로 실권을 행사해야 책임 총리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행정각부의 업무를 통할한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책임 총리인데 이번에는 그냥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만 있지 이거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책임 총리제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예. 대통령이 입으로 직접 선언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적 좀 장기적으로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라든가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한 뒤에 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대통령이 권한을 수거해버리면 그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 책임 총리가 되려면 대통령의 명시적 선언이 있어야 그게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 아니 국무총리는 선언이 있어도요. 선언이 있으면 뭐 상당히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는 건데 예. 극단적으로 보면은 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리고 거국내각 총리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해임하면 그만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거국내각이라는 게 대통령제 하에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게 1년 몇 개월을 과연 이 거국내각이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순실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처리가 진행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과연 1년 4개월 동안 총리가 대통령이 설령 정치선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예. 예, 더군다나 이제 헌법 86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이제 그 헌법상의 의무이고 어떤 지위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부들 해석들이 다르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모든 국정이 좀 마비 상태인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요. 한중일 정상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외교니까 우리 안보에 관련된 거고 당연히 일정이 진행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과연 그러한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네.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그 권위랄지 이런 정당성의 측면, 정통성은 아닙니다만 정당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이런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누구를 뭐 비판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차원이 이미 아니에요. 외교나 안보 이런 문제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조차도 대단히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적인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건 지금 완전히 보도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동안 뭐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얘기했던 노동개혁 관련도 그렇고 구조조정도 그렇고 그야말로 국정의 편입니다, 진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로 난감하고 민망하고 그런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여야하고 협의하고 설령 거국 내각이 1년 2개월 동안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 대통령이 조사받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다시 사과하고 국민들한테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오늘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고 이승철 전 경련 부회장이 이미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모금 지시를 받았다는 말도 나온 상태예요. 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대통령께서 배제하고 그냥 기존에 하던 행태처럼 총리를 내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간다? 네. 과연 아니 정치권이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국민이에요. 예. 지금 촛불 하야가 그 시위가 그 11월 12일까지 매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 내각을 어떻게 하고 거국 내각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민심의 이 수위를 아직 정권이 집권 세력이 아직도 가늠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최순실 사태 파문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대통령 주재 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고 수석 비서관 회의도 그렇고 주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리까지도 오늘 뭐 황교안 국무총리까지도 만약에 이제 임식을 하고 지금 뭐 김병준 신임 내정된 총리 후보마저도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려한 내용들이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입장 발표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바로 국정이 사실상 거의 올스톱 상태죠. 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인사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보면 주한 외교사절 신임장 이런 게 받는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일정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해 왔는데 지금 총리가 오늘 물러나버리고 그럼 신임 총리의 임명 동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데 특히 경제라든가 다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해야 될 특히 것들이 가장 너무 중요한 많겠죠. 거는 바로 외교 안보 사안, 우리 나라를 지키는 문제,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아까 외교 회의에는 나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 있을 경우에 과연 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혼란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떻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혼란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지난번에 사과를 했는데 뭐 1분 3, 40초밖에 안 해서 그것도 녹화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본인이 다시 재사과 입장을 하면서 소명을 하고 또 수사 받을 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받겠다고 하는 뜻을 밝혀야. 왜냐하면 미르 K재단에 대한 관여 의혹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든 그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지 않은 이상은 이 외교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거는 그런 자세는 확실하게 가져야 될 거라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안종범 전 정책수석이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실제로 청와대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피의자로 소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현재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자발적으로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한 인물 관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청와대를 대리해서 청와대를 대표해서 사실상 그 일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오늘 이제 그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동안 뭐 의혹이나 짐작은 있었습니다만 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종범 전 수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이 진짜 정말 안종범 전 수석이 지인에게 했고 네. 또한 만약에 오늘 출석해서 검찰에서 이러한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정말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큰 변화고 정말 어떻게 이걸 수습할지 참 어려울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예. 또한 또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또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만약 그런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한다면 검찰이 과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 네.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이제 알게 된 그런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현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진술까지 나온다면 예.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더 국민들이 기다려줄 것인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종범 수석이 출석해서 검찰에서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안 수석이 이제 뭐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진술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지금. 근데 안 수석은 그동안은 내가 K재단, 미르재단에 관여했다는 그런 거기에 재단에 관련된 사람들 계속 안 수석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안 수석이 관여를 해왔다 했는데도 계속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또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까지 이야기했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금 과정에 대기업 모금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정경련 부회장이 가서 대기업 모금 과정에 안 수석이 관여했다라는 진술을 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관심되는 거는 과연 안 수석이 그걸 최순실 씨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대통령의 어디에 이제 그 대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윗선에서 이런 거를 관심 갖는 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안 수석이 본인이 알아서 지시를 대기업들에게 협정이라든가 강제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걸 진술을 할 건데 총리의 관심사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자기 지인한테 말하기로 자기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가 직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는 지시를 받고 이 두 재단에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바로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라든가 관여했다는 거를 진술하는 순간 대통령의 조사 여부가 최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전국은 바로 인사 문제와 관련 없이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자꾸 국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검찰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 가서 또 뒤집을 수도 있어요. 진술은. 네, 네. 그런 건 법리적인 얘기고 지금 뭐 신문에 보도되기는 방송에 보도되기는 안 전 수석이 뭐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과연 안종범 전 수석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보편적인 이런 인간의 행태들이 있는 거죠. 예. 그것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네. 안 수석이 과연 이거를 자기의 무슨 이유로 이걸 774억이라고 그랬나요? 그걸 했겠느냐라는 생각들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며칠 만에요. 네, 그런데 드디어 지인에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제 오늘 이제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안수석이 오늘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강조합니다만 대통령이나 이 정권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헌법 84조에 있는 뭐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뭐 형사상에 소출받지 아니한다라는 문장만 되뇌일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예. 일단 조사받겠다. 그리고 네. 솔직히 다 인정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예, 그렇지 예. 않고 자꾸 이걸 뭐 이게 했다 안 했다 계속 보도되고 또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게 네. 전반적인 사태 수습의 핵이에요. 예. 킵니다. 그게. 여기서 하나 보내서 얘기한다면 안 수석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받았다면 받았을 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받았다면 그럼 안 수석이 대통령의 일종의 통치행위라 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냐?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도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불법적인 일을 대통령이 비록 지시가 있었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당연히 안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아마
법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안수석도 그래서 이제 사법 처리에 그거를 피해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로 맞습니다. 예, 부장님 말씀 맞고요. 또 형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요된 행위. 그래서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의 뭐 이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이 규정은 굉장히 좁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그 50와국 정권 때에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위선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요된 행위다, 나는 무죄다라고 했지만 다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안종범 수석이 정말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임씨까지 예정했던 걸 조금 전에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맞는 답이죠. 저게. 예.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바로 우려를 표시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흔들린 상황에서 예. 후임 총리가 현재 총리가 물러나 버렸고 그러면은 후임 총리는 지금 현재 임명 동의를 거치려면 인사청문회도 하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부결될 가능성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꽤 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완전히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려 버리면은 완전히 공백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만에 하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예. 현직 총리는 새 총리가 이제 지명이 거의 됐거나 거의 이제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당장 되겠죠. 물러나지 않으면은 물러나는 건 좀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임식 같은 것도 황교안 총리가 이제 그냥 내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하는 지시했다가만 취소한 게 아닌가. 그것도 이따 그러니까 지금 이 봐야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국정이 어떤 계획된 뭐 전반적인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26일 날 그 세계일보의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짜여진 각본 얘기하는. 이른바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네. 일각에서 의구심을 보내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과거 어떤 인사에 의해서 이것이 뭐 이렇게 좀 이게 됐다는 것도 많이 떠도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가 이 임식을 하려다가 취소한 거를 보니까 이런 김병준 대학 김병준 교수를 내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정밀한 이게 야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대로 보여준 단면이군요. 결국 이제 대통령은 물러날 수 없다. 네. 일단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라는 그 생각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수선한 게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최순실 씨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중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죠. 일단 그 출석할 때만 해도 이제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스스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자백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고 뭐 혐의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석방을 해줘야 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정으로 이제 긴급체포 다시는 못한다는 규정까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영장 청구할 텐데 문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아니라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거든요. 이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예.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즉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구나, 개연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구속해야지라는 판단을 판사가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 정도에 이를 정도로 진술을 받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가지고 증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들께서는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고 이제 그 고영태 씨 등 이제 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진술 중에 굉장히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범행 사실을 소명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진술 말고도 그동안 그 때늦었다는 그런 그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추적을 통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이제 그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발부 여부를 판단할 텐데 네. 글쎄요. 이게 여론이 굉장히 들끓는 상황에서 만약 혹시라도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이 사태는 정말 더욱 더 깊은 수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관이 100% 부인하다 보니까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는 구치소에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될까 싶어요. 구치소에 뭐 매트리스도 있고 TV도 있고 이렇다는데 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본인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야 뭐 아까 했지만 뭐 정상적으로 뭐 밥을 먹거나 네. 뭐 이런 거는 뭐 하는 모양인데 네.
그 속에서도 뭐 엄청난 또 긴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와서 31시간 동안 그 언론의 추적에 의하면은 그 공식적으로 그 발표한 이경재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팀들하고 엄청나게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독일에서부터 그런 대비를 많이 해왔을 거고 법률 졸업자들로부터. 예. 그래서 어떻든 사법 처리를 최대한 피해 보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또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그걸 형량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펼 거로 보이는데 네. 뭐 들어갈 때 뭐 국민들한테 진짜 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 감성적인 표현한 거고 네. 실제로 이 사법 처리를 뭐 법적인 측면에서 말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쪽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난 혐의가 10가지 가까이 지금 거론된 게 있기 때문에 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장 오늘 그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그 대기업에서 그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그 이제 소위 페이퍼 컴퍼니 네. 이제 거기에다가 한 30억 원 이상을 작년에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송금해가지고 딸의 그런 승마 말이라든가 그다음에 승마 연습장, 승마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 쓰여서 근데 이제 그 대기업에서는 그거는 승마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배임 이런 것들로 먼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문서 유출이라 청와대 문서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 개입 등 각종 국정 개입 이런 거로 수사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좀 수사가 좀 늦은 점이 분명히 있죠. 고발 접수된 지 27일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대두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증거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오늘 영장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겠냐고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